그럼 남한산성의 주역분들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수로 뜨겁게 맞이해주세요. 네, 아주 여기가 뜨거운데요. 먼저 감독님부터 여기 계신 관객분들과 전국 CGV에서 함께 보고 계신 분들, 이번 영화의 첫 번째 관객분들이신데 그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이 쟁쟁한 배우분들을 모시고 남한산성을 만든 황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극장에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조역의 배우 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명길 연기에 대한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상원 역의 김유석입니다. 저는 대장장인 선할세 역을 맡은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호사 이시영 역을 맡은 박희수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로 영화 스틸 보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스틸 부탁드립니다. 네, 이병헌, 김윤석, 박해인 씨가 연기한 인물들의 첫 등장을 담은 스틸인데요.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첫 등장부터 아주 강렬했어요. 이 최명길은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으로 홀로 들어가는데요. 그냥 참 조정 대신들의 반대로 무릅쓰고 나중에 역사의 역적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화친을 계속 주장했던 이 인물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요? 네. 어떤 이유? 화친을 주장했던 이유, 이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강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간단한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광해를 연기를 했는데 광해를 사실은 쫓아내고 인조반정을 일으킨 주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최명길이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을 다시 이제 연기를 하면서 좀 약간 혼돈스럽지 않았냐는 질문들을 받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역할을 또다시 입어야 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광해도 백성을 위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최명길도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백성의 목숨을 위해서 왕 하나가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가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모든 백성의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저처럼 뛰어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김윤석 씨의 김상원의 등장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조용히 얼음강 위를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길을 안내했던 노인을 베어버리는데 그 면이 참 이 인물이 어떤 캐릭터다라는 걸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인물의 어떤 면을 좀 부각시켰던 장면이었나요? 저희들이 얘기 나눈 건 최명길과 김상헌의 마음은 같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서 이제 첨예하게 대입을 하는 거죠. 나라와 백성을 위한 마음은 똑같고. 이제 이 송파강을 건너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모두가 다 대피를 하는데 남한산성을 이제 벗어나서 대피를 하는데 남한산성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인물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보셨으니까 그 노인을 뵈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전시 상황이다 보니 노인한테는 이제 얘기하죠. 어제는 임금을 건네어주고 또 내일은 청해 군사들을 건네어주려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얼음길을 알려줘서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에 침범하도록 길을 안내해준다는 건데 이건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설득을 하죠. 남한산성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노인이 이제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정말 눈물을 머금고 베어버리고 이제 떠나는데
네, 그렇죠. 이 인물에 대해서 좀 극명한 어떤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네, 김상헌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주장하죠.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만약에 서로가 대립을 했다면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이미 내 집을 침범한 이상 가택 주거 침입죄가 되니까 그때는 용서 못한다. 가차없이 한판 붙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피죠. 예. 실제로 얼어붙은 강에서 촬영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더 연기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예, 저희 그때 겨울이 더욱더 추웠기를 바랬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게 그 얼음의 두께가 몇 센치 이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날이 아니면 촬영하기 힘들어서 이제 겨우 촬영을 했는데 저희가 되게 놀랐던 게 이게 얼음을 밟으면 자꾸 쩡쩡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갈라지면 큰일이 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갈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얼음끼리 다시 또 더 단단하게 뭉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그 장면에서 그 감독님은 이제 워낙 미끄러웠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이젠을 착용하고 하니까 계속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아이젠을 벗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코미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이젠을 차고 대사는 후시로 녹음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탄생하는 장면이었군요. 박해일 씨는 이번에 드디어 왕입니다. 이전에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에서는 역적의 자손이었는데 이번에는 왕이에요. 특히 인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가진 캐릭터라서 연기하셨을 때 어떤 면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 있으셨을까요? 예, 그 예전에 병자호란을 다뤘던 그 최종병기활이라는 영화는 장르가 이제 액션 영화였다면 신분도 상승해서 왕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아시죠. 뭐 삼전도의 굴욕,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조에 대한 평가들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캐릭터의 캐스팅 제안을 받고 연기를 해야 했었죠. 그래서 근데 쉽진 않은 건 이미 이제 어떤 큰 평가가 내려진 인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컸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런 평가에 매몰되지 않고 제가 어떤 역사에 박제된 어떤 캐릭터의 숨을 불어 넣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숙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조가 묻어있는 왕릉, 장릉이라는 파주의 그 공간도 가봤고 남한산성도 한번 쭉 걸어봤고 뭐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좀 시작을 해본 거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건 충심은 같으나 정말 각자 신념들이 다른 두 신화 앞에서 그들의 어떤 의견들 그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번뇌하고 정말 고민하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 앞에 있는 대신들의 어떤 의견들을 듣는 인조의 입장 그런 부분들을 가장 최대한 집중하려고 했고 영화 속에 47일간의 남한산성에서의 항전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버텨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는 연기하시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었다고 해요. 앞에 이렇게 선배 연기자분들이 무릎 꿇고 있어서 곤란하시기도 했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이제 한번 대사를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그 추운 날 이렇게 식은땀이 나요. 오한이 오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저 혼자만의 고민인데 제 방향에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워낙 또 무릎을 꿇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추운 날에 좀 많이 힘든 자세이고 그리고 항상 연기하시는 그 순간의 감정들이 굉장히 진중하시고 어려운 감정들을 대하시다 보니까 저부터라도 실수를 안 해야 된다는 부담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는 이 너무나 유명한 김훈 작가의 소설을 이제 영화화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중점을 둬야겠다 하셨던 연출상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제가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게 된 계기이기도 한 그 인조를 앞에 놓고 벌이는 이 두 신하의 그 말의 전쟁, 그 치열하고 처절한 그 논쟁을 제대로 한번
그 스크린 위에 멋진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논쟁을 그 소설 원작에 있는 그 말의 맛들을 다 살리면서도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바꾸어내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훈 작가님의 남한산성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던 당시 병자호란 당시의 그 성 안에 얼어붙은 성 안의 모습과 그리고 성을 둘러싼 그 또 다른 천군들의 모습을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처연하고 슬프고 처참하지만 또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비애미, 비장미,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묘한 아름다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풍경들을 좀 이 영상에서 그런 것들이 한번 느껴지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을 할 때 그런 그 감정까지 느껴지는 뭔가 처연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소설 남한산성을 읽으면서 치 떨린다고 하죠. 치 떨리는 추위를 정말 잘 묘사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추위가 미리 만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영화 속에서도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스틸 보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네, 영화 속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인물들이죠. 이제 산성 밖에서 실제 전투를 벌인 인물들인데 대장장이 선할세와 수호사 이시백의 모습이 담긴 스틸인데요. 고수씨, 이 선할세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았잖아요. 격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제 한겨울에 뭐 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빙벽도 타셨다고 했는데 가장 고생스러웠던 순간을 꼽는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네, 질문을 받고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가 아마 가장 추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나무가 여러분들 다 영화 보셨죠? 그렇죠. 그 나무가 밑에서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조금 높았어요. 그리고 나무가 Y자로 해가지고 굉장히 좁았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 저만 하는 또 건데 거기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작은 나뭇가지가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스태프분들한테 이걸 꺾어달라고 하자니 다들 너무나 그 추운데 고생하고 있고 각자 너무나 이제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근데 꽤 거의 밤새도록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깎아달라고 그러면 뭐 나무를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한 살짝 한 3cm, 5cm 정도 옆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내 몸보다 나무를 위해서. 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의자 삼아 이렇게 잘. 그 장면 정말 비장한 장면이었는데 다시 영화를 보게 되면 저는 혼자서 웃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박희순 씨도 고생이 만만치 않게 했다고 들었어요. 이 수호사 이시백은 그 조정 대신들과는 다르게 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 할 일을 묵묵히 하는 무관이었잖아요. 다른 인물들과 다른 이시백만의 이 캐릭터상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질문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김상원, 최명길하고는 같이 동문서한 사이고 문과로 시작을 해서 무관이 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물을 겸비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봐왔던 그 거칠고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성적이고 감정을 숨기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좌고면하지 않고 중심을 잡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조금 주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시백을 보면서 가장 좀 뭉클했던 장면은 군사를 모두 죽일 수는 없다고 어떻게 보면 항명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구나 보여줬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연기하시면서는 어떠셨나요? 추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거하고도 의미를 상통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성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는 인물인데 처음으로 이제 항명을 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친 표현이라기보다는 최대한의 이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면서도 또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절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눌러서 했던 것이 네, 그럼 다음 스텝 볼게요. 다음 스텝 부탁드립니다. 분위기가 좀 너무 진지한 분위기가 영화가 워낙 네, 잠깐 뭐 진지하다 보니까 여기 극장 안에 있는 관객분들이 계셔서 그 배우분들 팬분들이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걸 들고 계세요. 김상원이 전쟁을 하자면 하자 그런 플랜카드가 있고 연기의 신 이병헌, 최명길 짱, 고수 사랑해. 제 팬은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못 온다고. 여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네요. 가시죠. 네, 팬분들의 사랑 고백 잠깐 들어봤고요. 다음 스텝 보면서 우리 진중하게 영화 이야기를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감독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김상원과 최명길의 그 말의 맛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셨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신념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말로써 대화로서 그 대결하는 모습은 연극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밀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병헌 씨, 김윤석 씨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장면에서의 에너지가 정말 팽팽했는데 서로 호흡 맞추시면서 현장에서 이 장면 찍을 때 어떠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화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가장 두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자기의 생각을 진짜 피를 토하듯이 토해내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사실 서로 이렇게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조를 앞에다 놓고 한번 튕겨서 얘기를 하죠. 내가 사실 이 사람한테 할 얘기인데 이렇게 왕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씬을 찍을 때는 이제 모두들 가장 중요한 씬 중에 하나라는 거를 의식해서 있었는지 몰라도 다른 때와 달리 보통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어떤 촬영장 분위기면 그날은 좀 긴장감이 좀 강돌았던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자칫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가 그 씬이 또 방해를 받거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대사 NG도 안 내려고 애쓰고 또 스태프들은 또 자기의 실수를 또 이 장면이 NG가 나서 안 되고 하니까 모두들 긴장한 가운데 촬영을 했고 김윤석 씨의 정말 뜨겁고 불같은 그런 어떤 연기를 또 옆에서 같이 하면서 지켜볼 수 있었던 좋은 어떤 기회였고 근데 정작 저희 두 사람보다도 박해일 씨가 대사를 중간중간 차라리 대사 이렇게 계속 주고받는 거면 덜 할 텐데 한참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해일 씨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들을 사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배우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두 사람에게 혹시 해를 끼칠까 자기가 대사를 잘못 맞춰줘서 두 사람이 연기하다가 탁 맥이 끊겨버릴까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오히려 진짜 저렇게 대사를 맞춰주는 경우에 긴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어도 되게 많이 긴장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박혜인 씨가 옆에서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김윤석 씨 얘기 먼저 들어보고 그때 상황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때 찍을 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대사를 이제 이병헌 씨하고 제가 하는데
그 서로 막 거의 휘몰아치듯이 대사를 치고 나면 이제 컷을 하잖아요. 감독님이 컷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대신들이 저희들보다 그 뒤에 있는 대신분들이 정말로 소리 하나 안 내고 딱 집중하다가 컷 하고 나면 오케이 하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 그 행전의 그 공기가 굉장히 팽팽했었고 또 워낙에 중요한 장면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대사를 상대방의 대사를 듣다 보면 그 내 말이 그 말인데 이렇게 예, 굉장히 비슷한 어조로 얘기를 나누죠. 예, 그 부분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경쟁 의식보다는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서로에 대한 또 존경심이 굉장히 있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존경하지만 선택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은 또 그것이 또 이 남한산성이라는 곳이 주는 또 장소와 상황이 주는 아이러니를 아주 분명하게 잘 표현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박해일 씨 가까이서 지켜보셨는데 다른 대신들과 함께 컷 오케이 때 안도의 숨을 내쉬셨나요? 그 후반부에 두 분이 정말 진짜 꽤 10분 가까이 되는 그 막말로 혀 배틀이라고 정말 엄청난 그 양의 분량을 정말 쏟아내시잖아요. 근데 선배님들이 먼저 연기를 해야 이제 제가 그거를 듣고 나서 감정을 받아 나서 제가 보여줄 어떤 순간순간에 받는 감정들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사실 짧고 순간적으로 그걸 받아서 보여주는 건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지점도 있어서 그런 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그 상황이 더 쉽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재밌었던 건 그렇게 집중해서 선배들과 그 신하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감독님이 오케이 딱 그러면은 방송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배터리가 나오고 되게 재밌어요. 진짜 저 조선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굳이 칸한테 그냥 연락을 할 텐데 카톡 보내고 그랬을 텐데 아쉽네요. 그 한복이 좋은 게 그 스마트폰을 잘 숨길 때가 많거든요. 예. 그 어마어마한 씬에 이런 비하인드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그럼 다음 스틸 보면서 영화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부터 그 문제의 장면, 삼전도 굴욕이 어떻게 표현될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치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의 순간을 담은 스틸인데요. 감독님, 사실 이 청 앞에 이 왕이 절을 하는 이 삼전도의 굴욕은 다른 드라마나 작품들에서는 제가 기억했을 때 굉장히 자극적으로 묘사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남한산성은 굉장히 그 결이 달라요. 연출하시면서도 특별히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흔히 저도 뭐 옛날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고 흔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인조가 삼전도에서 삼배 구고드레를 하는 장면은 보통 막 청황제가 머리를 더 세게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서 막 머리를 그냥 기밀이 헤딩하듯이 땅에 몇 번을 박아서 결국 피를 쭉 뽑아내는 장면들로 연출이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남한산성에서 묘사한 삼백군고들에는 그것과는 결이 많이 달랐어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김훈 작가님은 인조가 사실 왕이 얼굴을 땅에 대어 크게 코를 가까이 가져갈 일이 없잖아요. 뭐 자빠지지 않는 한. 인조가 절을 하는 그 순간에 머리를 그 땅에 대는 그 순간에 인조는 조선의 흙냄새를 맡았다라는 뭐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치욕의 그 삼배구구드레를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되게 저는 뭔가 더 그것이 피를 흘리는 모습보다 왕이 맡는 이 조선의 흙냄새라는 표현이 더 가슴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표현은 좀 생략하고 그 표현에 좀 적합한 방식으로 인조의 309고들을 해봤고요. 실제 이제 그 혜일 씨가 그 실제 찍은 장소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여러분들 보셔서 알지만 피가 아니라 그 흙이
모래가 이 이마에 이렇게 묻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묻어나 사실은 시키기 전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고개를 드는 순간에 그 묻어 있는 흙이 저는 피보다 더 훨씬 슬프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자극적으로 안 가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갔던 것이 더 제가 생각할 때 더 깊은 어떤 울림 같은 것들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삼전도 굴욕이 있기 전에도 이병헌 씨가 달려가면서 포를 쏘는 것을 막고자 조선의 백성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느꼈거든요. 영화 속에서 조선의 백성을 대표하는 게 바로 선할세 역할인데 고수 씨가 선할세 연기하시면서는 그때 당시에 조선 백성의 심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상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연기하시면서 어떤 지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으셨나요? 저는 그 몇 해 전에 소설책을 봤어요. 그때 읽었을 때는 그 민초 날쏘의 감정을 좀 더 많이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나리오에서는 그런 어떤 영화로 옮기면서는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좀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예. 감독님이랑 이야기 많이 하고 뭐 포인트마다 감독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날새는 솔직히 위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똑같이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하루 세끼 먹고 참 먹고 끝나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런 정상 일상을 살아가는 분인데 일단 그런 생활을 한다라는 걸 마음속에 인식하고 그렇지만 이제 김상원 대감이 그런 큰 책무를 줬던 거는 날쌔만한 어떤 영특함이 있고 그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책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시나리오에 충실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뭔가를 크게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시나리오가 워낙 힘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영화에 대한 궁금증과 이 작품에 대한 의미 있는 질문으로 부탁드리고요.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남한산성 보시고 또 같이 윷놀이 하시라고 저희 배우분들의 사인을 담은 윷놀이 세트 준비했거든요. 질문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사이드의 가운데쯤에 손을 들어주시네. 네, 지금 뒤돌아보신 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이라고 하죠. 누구죠? 제일 높은 이제 군차를 다스리는 대신이 송영찬 선배님. 예, 맞습니다. 김류. 예, 김류 대신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제 영화 중간에 임금이 같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영화 보면서 좀 팡 터졌는데 그게 어떤 요즘 시대에서 말하는 그 사이다라는 어떤 연출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사실에 기반해서 내온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장면은 소설에도 없고요. 역사에도 최명길과 김류가 같이 아마 삼전도를 갔다는 그런 기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명길은 삼전도를 가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김류가 굉장히 처세에 능한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느 조직에도 한 명쯤은 꼭 있을 법한. 근데 이 소설에도 보면 김류와 인조가 나누는 그런 묘한 신경전 같은 대사들이 좀 있어요. 경애린 가까이 있으니 내 군류 쉽게 닿겠구나 뭐 이런. 인조가 되게 무심한 듯 툭툭 던지는 대사들이 김류에 마치 이렇게 뭔가 노리고 숨통을 죄는 듯한 그런 묘한 신경전 같은 부분들이 소설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유머러스하게 느껴졌어요. 김훈 작가님의 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 안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저 혼자만의 생각에서 그런 대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재밌게 살려보고 싶은 그 욕심이 좀 생겨서 그건 없는 장면인데 제가 그럼 영상이 함께 가라 하는 장면을 하나 영화가 너무 이제 이게 사실 계속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답답하게 하고 재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이다처럼 한번 웃고 그 둘이 가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상상해 보시라고 그건 없던 부분을 제가 허구로 넣어서 만들었어요. 답변이 되셨겠죠? 속 시원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쪽 사이드에 흰색 상의 입으신 분께, 네, 제일 끝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태프분 너무 고생 시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박해일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정말로 임금이셨으면은 이게 이병헌 씨랑 김윤석 씨랑 서로 대립된 주장을 펼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그때 실존하고 계셨으면 어느 분의 임금을 택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궁금했습니다. 예, 아유 질문 감사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을 해주셨고 저도 대답하기 정말 쉽지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정말 충심은 같으나 정말 신념이 다른 캐릭터이시지만 그 두 신하가 결국 또 그렇게 행공 안에서는 막 서로 막 물어뜯다가 정말 그 왕 앞에서 자기의 논리를 피면서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고 핏대도 세우고 그런 상황으로 오면 정말 인조라는 왕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걸 사실은 이 영화는 관객분들한테 던지는 영화이거든요. 어느 쪽이십니까? 라고 사실은 저희 영화 컨셉이기도 한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 워낙 그 두 분의 어떤 50대 50 비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 개봉도 안 하는 입장에서 어느 선택을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심지어 선택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에 계신 분, 네, 카메라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 씨 팬인데요. 님한테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 거 먼저 감사드리고 싶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원작에서는 김상원 쪽의 무게감이 더 실렸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최명길 쪽의 비중이 좀 더, 그러니까 무게감이 더 높다기보다는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일부러 두 캐릭터의 대결씬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은 감독님 생각에 김상원보다 태명길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캐릭터를 더 비중을 바꾸신 건지 궁금합니다. 두 분 캐스팅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야 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김상훈의 그 논쟁의 비중은 소설 속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소설을 읽고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소설을 읽는 내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도 판단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대로 옮겨보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아마 소설 속에서 김상훈의 비중이 좀 더 높다고 느꼈던 건 아마 김상훈은 선할세라든가 그 사공으로 얽혀있는 그런 평민들과의 관계가 조금 더 부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보기에 소설 속에 김상훈이 조금 더 비중이 있었던 거라고 아마 독자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상훈은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만나는데 또한 최명길은 더 고립된 사람으로 좀 묘사를 했어요. 소설 속에서나 더욱더 아무도 우군이 없는 듯한 모두가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그 속에 혼자 남겨진 듯한 인물로 조금 더 고립감을 살려서 교류하는 사람이 사실 최명길은 20액밖에 없잖아요. 근데 20액하고의 교류도 사실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립감을 조금 더 강하게 보여줘서 교류를 더 하는 평민들과 교류를 하는 김상훈과 좀 균형을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균형을 맞추려고 한 노력이 아주 퍼펙트하게 잘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병원 씨는 연기하시면서 어땠어요? 말씀하신 대로 김상원 캐릭터는 조금씩 이렇게 백성들과 교류로 변화해가는 모습들도 보였는데 계속 혼자서 공격을 받고 왕을 설득해야 되고 대신들을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연기하시면서는 어떠셨나요? 좀 외롭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다소 답답한 부분도 있었죠. 김상원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느낌도 어느 정도 보이고 또 굉장히 직구를 많이 날리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또 나루를 만났을 때는 나루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어떤 부정 같은 것이 보이고 또 날쇠하고는 천민이지만 또 어떤 우정 같은 것이 또 보이는 그런 관계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결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측면이 있을 반면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캐릭터가 이제 명길이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유일하게 적진에 들어가서 칸과 이야기를 하고 용골대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명길이 유일한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또 다른 명길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 건 아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만은 없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은 뒤쪽에 계신, 맨 끝에 계신 분들 중에서 네, 바로 제 라인에서 제일 끝에 계신 분, 네네, 그분께 드릴게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하나 궁금한 게 그 나루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얼음 강을 건널 때 그 노인의 손녀인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은 이해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상원이랑 계속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사실 영화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배우가 있어도 없어도 크게 이 영화의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배우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셨던 어떤 게 있으셨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루라는 아이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김상원의 원죄였어요. 원죄. 사공을 베면서 처음부터 김상원이라는 캐릭터는 이 원죄를 안게 되고 그 원죄가 나루라는 아이가 성으로 들어오면서 김상원의 직접적인 죄책감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캐릭터였고요. 또한 동시에 제가 생각한 나루는 이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어떤 순수한 느낌을 간직한 그런 순수의 상징 같은 또한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이 원죄와 이 순수함을 간직한 아이가 김상원에게 원죄고 나중에 결국 김상원과 그 할아버지 내지 유사 할아버지 손녀 관계로 좀 전환이 되면서 그 김상원을 결국에는 그 안타까운 결심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 기폭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김상원을 어떤 자결로 몰고 가는 게 인조의 항복도 있었지만 자신이 그 처음에 배웠던 그 사공에 대한 죄책감, 이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크게 한몫을 하는 그런 장치로 쓰고 싶었고 또한 그 아이가 결국 날쌔의 손에 넘어가서 마지막 에필로그에 다시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런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역사를 겪지만 결국 이 세상을 지금까지 그 긴 세월을 여기까지 이어오게 한 것은 결국 이 살아남은 자들 민초들이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서도 가치를 일구고 삶을 일궈온 것이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아이를 그런 우리의 이어지는 역사의 어떤 희망 같은 것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준비된 시간 이제 끝날 때가 되어서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릴 텐데요. 박희순 씨부터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시죠.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저한테는 첫 사극입니다. 사극을 하게 된다면 제가 연극배우 출신이라 클래식한 정통 사극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 작품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위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영화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고수 씨나 박기순 씨가 정말 너무나 멋진 액션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셨는데 또 이 영화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는 액션만큼이나 또 치열하고 강렬한 말싸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구절들이나 명대사들이 많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정말 멋진 말들이 많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오래 기억되는 그런 의미 있는 영화가 되길 바라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누구요? 두 분 다 잘생겼다고요? 그렇죠? 네. 뭐 어느 나라나 아픈 역사가 있죠. 우리도 이 고통스러운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도 어떤 문화를 통해서든 뭐 여러 방식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작품에 참여하게 된 걸 우선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또 보신 분들께서 의미가 있으셨다면 또 많은 분들께 또 이야기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지금 처음 시작한 지 한 3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놀랍게도 많은 일들이 또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져서 사드 이슈라든지 북핵 이슈라든지 실제 380년 전의 조선과 점점 지금의 한국이 점점 흡사한 정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서 지금 그때 조선과 지금 한국 처한 상황을 한번 비교해서 과거의 것에서 타산지석으로 세 번 지금 현재와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고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천에 닭백숙 먹으러 갔던 게 전부였던 남한산성이 전혀 다른 곳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의 무대가 실제 촬영지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북문 앞이라든지 인조가 나갔던 서문 그리고 서장대 한번 올라가 보시고 추석 연휴 동안 이 영화 다시 한번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멋지게 채워주신 남한산성의 주역분들 지금 퇴장하실 텐데요. 끝까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CGV 스타 라이브톡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은 작가의 소설 원작으로 탄탄한 스토리와 대한민국 최고 배우들이 모였습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인데요. 올 추석 극장가에 묵직한 감동 선사할 영화 남한산성